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폐지했던 검찰 조직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다시 확대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요 범죄 단서가 있으면 모든 형사부에서 수사 개시가 가능해지고 장관 승인 없이도 검찰청에서 특별수사팀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조직 개편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검찰 조직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검찰 수사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 법무부가 검찰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저희 YTN도 입수를 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이 담긴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방향성인데요. 기존에 이제 세 가지 방향성 기전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 때부터 있었던 세 가지 방향성에 네. 완전히 반대되는 또 세 가지 방향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는 예. 기본적으로 이제 형사부와 공판부를 70% 가까이 배치를 하고 네. 직접 수사 기능을 이제 축소를 했던 게 이제 기존의 방향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다시 원상복귀 시켜가지고 소위 말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들도 늘리고 네. 모든 형사부가 이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검찰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는 부분들도 사실상 대부분 삭제를 하기로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애초에 공약으로 밝혔던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것들과 함께 지금 이번에 검수완박으로 대표되는 법안의 방향성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한마디로 이제 이 법안과 방향이 다르게 수사를 더 확대해서 직접 수사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꾼다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신설했던 조항부터 지금 다시 이제 복구를 아까 원상복구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신설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결국은 이제 기존의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네. 어쩌면 가장 반대 대척점에 있었던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또 한동훈 또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한직에 있었던 분들이 모두 다 주요 직책을 맡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그 취지와 내용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애고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공약 당시부터 검찰의 기능을 오히려 더 강화하고 또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직접 수사나 인지 수사를 제한하거나 통제했던 것들을 많이 오히려 해소하는 거고요. 네. 기본적인 철학이 이제 기존의 전 정부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강한 여러 가지 통제들이 있어야만 이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방향성이 있다면 예. 오히려 새 정부에서는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통제나 정치적인 개입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없이 자율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야 오히려 정치 개입을 막아야만 더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철학을 공약으로 이야기했고 네. 그 공약을 구체적인 이제 법무부 내부의 이제 규칙이나 현령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이번 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 여러 기구들이 생겼잖아요. 다시 부활한 증권범죄조사단도 다시 부활을 했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더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입니까?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상으로는 특히나 금융 쪽 관련돼 가지고 일어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강한 이제 수사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로 이제 공방이 있었던 그리고 좀 중단이 됐던 사건, 소위 말하는 전통적인 특수수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들이나 관련돼서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로서 좀 있었던 사건들, 대형 경제 네. 범죄와 정치적인 사건들에 대한 수사 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예. 방향성에서 주는 하나의 또 사인 어떻게 보면 신호는 무엇이냐면은 네. 기존에 이제 법안에서 이제 검수 완박으로 대표되는 이야기가 있었죠. 네. 결국은 검찰의 수사권을 상당히 축소한다라는 방향성이 있었는데 그 방향성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수사를 더 원활하게 또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그 수사의 성과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지금 현재 법안의 방향성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취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검수완박 법안은 9월부터 시행되잖아요. 6대 범죄에서 이제 2대 범죄로 검찰의 수사 이 범위가 축소됐는데 이렇게 되돌리기를 한다고 해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후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단계별로 이루어질 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그런 제한이 없는 기간 동안 최대한 빠르게 수사 성과를 내므로써 소위 말해서 검찰이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보여줄 것이고요. 아.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바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제 9월부터 시행 예정인 내용들 중에서 상당 부분들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을 또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남은 두 개의 수사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이라도 활발하게 인지 수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네. 이 수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수사들도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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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특수부를 중심으로 개편을 다시 하는 건데
이전에는 이제 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특수부를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장관 승인 없이도 하겠다라는 건데 그동안 장관의 승인을 해야 하는 걸로 인해서 뭔가 불편함이나 부작용이 있었습니까? 네, 아직 그전 내용들이 또 시행된 게 그렇게 오래 되지는 예. 않았죠. 이제 불과 아마 1, 2년 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은 또 수면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는 약간 정무적으로 임명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사 조직을 개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하게 된다면은 네. 결과적으로는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필요하거나 혹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통제하고 싶은 부분들이 이 조직 선정적 과정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이 승인에 대해서 배제한다라는 취지의 가장 큰 부분들은 그런 수사의 개시와 내용에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통제 혹은 정치적인 컨트롤 부분들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정하고 빠른 수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 박범계 장관이 이제 검찰 수사 축소, 특히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수사할 수 있게 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 검찰이 작년에 강하게 반발했잖아요. 네. 그것을 다시 원상 복귀한다는 것은 승인 없이 이제 수사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결국 이제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안 받는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기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도 어느 정도 예고가 된 부분이기도 그랬군요. 했습니다. 예. 결국은 전체적인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성과 독립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사의 개입의 구조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다 돌림으로써 검찰 조직이 원래 이제 내용대로 수사들을 개시하고 시작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개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하나의 그 검찰 개혁이라는 것의 방향성, 특히나 검찰의 수사와 관련돼 가지고 정치적인 통제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방향성 자체에 대한 하나의 반대되는 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 전 이사장에 대한 판결이 조금 전 나왔는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결국 이제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네. 번째는 이제 형량에 관한 부분이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라고 봤습니다. 일단 허위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대검에서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허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툼 없이 인정이 됐는데요. 예. 바로 이런 국가기관이 명예훼손의 어떤 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 판결문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예, 적어도 이제 한동훈 지금 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확실히 유죄를 본 걸로 보이고요. 네. 구형은 이제 징역 1년형 구형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 구형에 비해서는 이제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됐는데 예. 결과적으로 이제 구형량 자체는 조금은 강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명예훼손이긴 하지만 일반 명예훼손보다는 정치적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형을 검찰에서 높게 했다고 보이고요. 법원에서는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유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실제로 이제 실형을 선고를 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 아주 중요하고 큰 정치적 혼란을 일으킨 악의적인 공격들의 경우에는 실형이 과거 선고된 적은 있지만은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보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촉법 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데 그거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촉법 소년이 14살 미만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2살 미만으로 하겠다는 게 대통령 공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예. 이런 청소년의 여러 가지 범죄들이 저 14살보다 더 어린 나이부터 계속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이 나왔고요. 아. 그게 공약화가 되고 사회적인 논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제 공감하는 입장들도 많이 있지만은 네. 우리가 이제 이 다음을 볼 필요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이렇게 늘어나서 연령 하한에 낮추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세부터 14세 사이의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네. 그 말은 결론적으로는 그 형사처벌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소위 말해서 교정을 하고 교화를 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가 되어야 그래야 하는데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없이 이제 이것만 낮춘다고 해가지고 범죄가 예방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런 과정들도 같이 그러니까 연령을 낮추는 만큼 그 낮아진 연령대의 청소년들을 어떻게 또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정하고 교화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 조직이 여러 가지로 개편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